나는 시종일관 북한 핵 야망의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협상으로는 한계가 있고 막을 수 없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무슨 경제적인 대가를 얻고 안보에 대한 어떤 보장을 얻어내고 이러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 이렇게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이야기하고 일반 언론들도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 돈 몇 푼 받고 또 종이 쪽지에 너희들 체제를 우리가 보장한다. 이런 거 정도 받으려고 300만 명 이상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 핵을 향해 질주했겠습니까? 북한 핵 야망, 핵 전략의 본질은 미국의 상투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상투를 틀어주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입니다. 협상 테이블로 끌려 들어오는 순간에 뭘 요구하겠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핵에 관한 너희들의 걱정, 우려를 우리가 담보해 주겠다. 그 대신 뭘 요구할까요, 북한은? 딱 하나입니다. 한반도에서 손 떼라는 거예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을 할 거니까 너희들은 빠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의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맹인 월남에서 미국이 10년간 전쟁을 했어요. 월남을 지키기 위해서 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이요. 어마어마한 물자가 투입됐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베트콩하고 그 배후의 월맹이 계속 죽창을 들고 찔러댑니다. 미국의 여론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계속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정치권이 손을 들고 철수합니다. 그 하루아침에 월남은 공산화돼버리고 말았죠. 북한이 바보인가요? 얼마든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핵 전략을 가지고. 그게 북한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핵에 매달리는 유일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놓겠어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5.0인가 인공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 남쪽에서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5.8에 자연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논산 집에 있었는데 그 충격파를 느꼈어요. 한 2번 이상 집이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살아생전에 그런 지진파를 느낀 거는 처음입니다. 원래 북한에서 자꾸 핵실험,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자꾸 핵실험을 하면은 그 충격파가 백두산 마그마를 자극해가지고 백두산 화산이 분출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관측들을 많이 했는데 경주로 그게 공격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반도가 정세가 아주 격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보니까 대만의 중국시보라는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무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과적인 수술, 말하자면 타겟 버밍을 해가지고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군사적인 그 예방 타격 전략을 세워놓았는데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5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미국이 북한을 점령해서 통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핵무력만 제거하는 그런 예방 타격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정확히 제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년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국제회의 후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5차 핵실험하기 훨씬 전입니다. 우리가 북한 핵을 군사적으로 제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우방의 입장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그 군사적인 수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뭔가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말한 거지 즉흥적으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는 걸 제가 보았는데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수단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 실렸습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이번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본 중국 대만의 그 언론 보도가 그냥 추측에 의한 보도는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4년에 영변 핵 위기가 터졌을 때 1994년에 당시 클린턴 민주당 정권이죠.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을 폭격하기 위해서 미 태평양 함대를 동해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인들을 일본으로 소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영변을 폭격하면 북한이 미국에다 대포를 쏘겠느냐, 우리 한국에다 대포를 쏠 텐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했죠.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이나 여러분들 그때 그 일화를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예방, 군사, 무력 사용을 추진했던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또 그게 부시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럼스펠드가 미 국방장관이 됐죠. 그때 부시 정권은 평양을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악의 축. 악의 축인가요?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악의 축.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물 밑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을 했었죠. 그 일화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밥 우드워드라고 워싱턴 포스트의 대기자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을 사임토록 한 아주 최고의 밥 우드워드라는 기자가
Plan of Attack 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시 정권 초대 펜타곤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무력 사용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9/11 뭐라면 그 뉴욕에 거대한 테러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모든 시선이 다 이라크로 돌려졌습니다. 그 테러를 추진한 누구? 빈 라덴 제거하고 이라크에 대한 후세인 정권에 대한 전쟁으로 올려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 전략으로 계속 갔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5차 핵실험 또 연이은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이제 핵 실전 배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이 압박과 제재, 협상으로는 한계에 왔으니까 이제 미국이 권총에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어떻게 비화됐는지 굉장히 아주 격동하는 순간이고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외부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 일선에 오래 있었는데요. 나는 시종일관 북한 핵 야망의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협상으로는 한계가 있고 막을 수 없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무슨 경제적인 대가를 얻고 안보에 대한 어떤 보장을 얻어내고 이러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 이렇게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이야기하고 일반 언론들도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 돈 몇 푼 받고 또 종이 쪽지에 너희들 체제를 우리가 보장한다. 이런 거 정도 받으려고 300만 명 이상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 핵을 향해 질주했겠습니까? 북한 핵 야망, 핵 전략의 본질은 미국의 상투를 틀어주는 거예요. 미국이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테러를 두려워하잖아요. 전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테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테러의 수단으로 핵이 동원되는 날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 비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데 북한은 우리의 눈으로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국제사회의 눈으로도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량 국가라고 하죠. 핵 역량을 갖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그런 테러 집단에까지도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그 테러 집단에 의해서 미국의 공격이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상투를 틀어주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입니다. 협상 테이블로 끌려 들어오는 순간에 뭘 요구하겠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핵에 관한 너희들의 걱정, 우려를 우리가 담보해 주겠다. 그 대신 뭘 요구할까요, 북한? 딱 하나입니다. 한반도에서 손 떼라는 거예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을 할 거니까 너희들은 빠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편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의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맹인 월남에서 미국이 10년간 전쟁을 했어요. 월남을 지키기 위해서 3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이요. 어마어마한 물자가 투입됐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베트콩하고 그 배후의 월맹이 계속 죽창을 들고 찔러댑니다. 미국의 여론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계속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정치권이 손을 들고 철수합니다. 그 하루아침에 월남은 공산화돼버리고 말았죠. 북한이 바보인가요? 얼마든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핵 전략을 가지고. 그게 북한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핵에 매달리는 유일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놓겠어요. 아까 영변 핵 위기를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이 태평양 함대를 동해로 이동 명령시키고 여기 서울에 있는 미국인들을 다 일본으로 소개하는 작업에 착수하자 제일 깜짝 놀란 게 누굽니까? 여기 뭐 김영삼 대통령이 뭐 결사 반대했지만 평양의 김일성입니다. 평양의 김일성은 그게 뭘 의미한다는지를 제일 본능적으로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는 거예요. 미국이 막상 때리면 대응 수단이 없죠. 김씨 왕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국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뭐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도 속으로는 골머리가 아픈데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이가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카터하고談判을 해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칠함대 이동 명령이 취소되고 군사 공격 계획이 철회됐죠. 그런데 그 김일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김일성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다가 바로 죽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의 나라였다. 90년대 들어서서는 이미 모든 권력이 김정일한테 다 이동했어요. 이동이 끝났습니다. 김일성은 자기가 영원한 공화국의 주석으로서 공화국을 자기 손으로 운명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저기 기차 타고 가야 되는 비행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단절된 철도도 연결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궤도를 만드는 공장도 노동자들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북한 경제가 인민 경제가 그래가지고 묘향산에 북한의 장관들 이 책임자들 한 40명을 불러 모았는데 김정일이가 못 가게 했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왔다고 한 4~5명. 자기의 나라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로하고 좌절해서 경호원한테 끄는 담배를 달라고 해서 담배 7개비를 피우고 절도해 쓰러져서 저도 죽었죠. 자, 이제 이렇게 정세가 지금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북한의 핵 전략, 이것은 바로 그 목표가 미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을 와해시켜가지고 한국을 자기들의 핵 군사력의 볼모로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그 야망 때문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뤄 나갔어야 되죠. 그런데 국제사회에 떠넘겼습니다. 이 핵 문제를. 김대중 정권 이래로 국제사회에 떠넘겼다. 육자회담에서 수많은 회담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지만 다 휴지 조각.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길이 없겠느냐? 길이 왜 없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안보, 민족의 생존,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다. 우리가 앞장서서 행동에 나서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이걸 주도해야 된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내년에 취임하는 대통령은 제1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이 무력으로 공격을 하면 그 불똥이 어떻게 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중국 시보가 중국의 지금 대만의 중국 시보가 중국이 딱 북한의 핵 무력만 제거하는 그런 외과 수술적인 군사 행동을 하면은 양해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북한이 과연 어떻게 나오겠느냐 알 수가 없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 민족만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9/11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을 쳐들어갈 때 어떻게 쳐들어갔어요? 이란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없지 않았습니까? 이란을 그때 부수고 점령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내놓고 핵과 미사일을 불꽃놀이 하듯이 하고 그 타겟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많은 핵 보유 국가들이 있지만은 핵을 개발할 때 떠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NCND 아니에요, NCND.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핵 보유를 했다 안 했다
뭐 핵무기가 몇 개 있다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내놓고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뭐 계속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참고 있을 나라냐? 내가 미국을 뭐 특별히 비난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의 맹방이고요. 우리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미국의 행태를 우리가 쭉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면 바로 총을 빼드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인 통일로 가야 할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태워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저기 미국의 지금 뭐 40몇 번째 대통령입니까? 최고의 대통령은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왜 최고의 대통령입니까? 에이브러함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취임하기 전에 이미 전쟁이 벌어졌어요. 시빌워,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남북전쟁. 뭐 가지고 벌어졌느냐? 노예 해방 문제 가지고 벌어졌어요. 근데 노예 해방은 그 명분이고 딱 내세우는 일이었지만은 그 배경은 노예 제도에 묶여 있는 흑인들을 해방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업 노동자로 가지 않습니까? 산업 노동. 미국의 새로 일어나는 산업 자본가들은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유럽 대륙의 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 지금 한국의 기업들도 많은 애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력입니다. 여기 우리 대학 학생들 많이 계신데 고급 인력이 갈 때는 제한되어 있고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힘든 노동력은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 미국의 산업이 시들해지고 미국은 삼류 농업 국가에 머물러 있는데 산업 자본가들이 노예제도 반대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정치 세력을 지원 안 할 수가 없죠. 거기 딱 돈을 대줘가지고 마침내 노예 해방 세력의 상징적 대표인 에이브러함 링컨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걸 노예 제도의 사슬로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노동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농업 노동의 중심이 된 그 미국의 남부 5개주가 면방에서 탈퇴합니다. 그 남부 동맹을 만들었잖아요. 유니언 잭 깃발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 주에 있는 연방군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졌어요. 미국은 하나의 미국이 아니라 두 개의 미국으로 분단되고 또 미국의 산업이 도약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한 게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자기 임기 4년 내내 남북전쟁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선이 됐지만은 재선이 되고 취임하고 한 2, 3개월 만에 암살당했지만은 죽을 때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은 결정적으로 북군이 이겼지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희생하고 자기 아들, 외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 분열의 위기를 끝내고 하나의 미국, 또 산업 대국의 기초를 만들고 또 도덕적으로 더 이상 노예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노예를 해방한
도덕적인 강국이 되는 이런 새로운 미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지금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있죠. 지금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상황을 끝내야 돼요. 우리 주도적으로. 북한의 핵이 지금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부수든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전략에 말려가지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면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영원히 물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핵 무장을 서두를 수밖에 없죠. 아무리 길어도 2년이면 북한을 몇 배 뛰어넘는 핵 강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본이 눈 깜짝할 사이 거기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북아는 핵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되죠. 동북아가 오히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대결과 긴장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분단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극단적인 체제는 시작이 있지만 반드시 끝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살아생전에 유신 체제가 시작이 되고 끝나는 걸 보지 않았나요? 극단적인 체제가 사라질 때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는 냉전이라는 얼음 위에 세워진 집과 똑같은 거예요. 얼음 위에 세워진 집. 그 집을 가서 부수려고 하면은 그건 뭐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그 체제가 사라질까요? 얼음이 녹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음은 얼어 있을 때는 그런 집을 지탱해 주지만 녹으면 뭐가 돼요? 생명의 물이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 한반도의 냉전 이걸 녹여야 되는데요. 얼음을 녹일 때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불을 때는지 아니면 태양의 에너지 가지고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이 문명의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집중하지를 못했다. 독일은 17년간 동방정책을 통해서 서독의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또 동독아이들이 동방정책을 시작한 브란트 정권 심장부에 간첩을 심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브란트 정권이 날아갔는데도 일관되게 얼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17년 만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이 젊은 크렌치였는데, 크렌치가 해고해놓은 걸 제가 언론에서, 신문에서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동베를린 시민들이 브라운덴부르크 문 근처에 모여가지고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그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아서 동독 체제가 사라진다는 걸 동독 공산당의 서기장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얼음은 지금도 녹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 내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뭐 당국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북한 사회의 시장 경제가 이미 90% 이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90%는 아주 작게 본 거죠. 뭐 거의 아주 극소수 엘리트들에 대해서만 배급제가 살아 있습니다. 군대까지도 배급제가 아주 제약되고 있습니다. 주식만 원래 배급했는데 주식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 한 70%까지만 배급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시장 활동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와서 강도질을 하고 중국까지 넘어가가지고 강도질을 하고 신문에도 자꾸 보도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당이나 정부 엘리트들 빼고는 다 시장 경제에서 시장 활동을 통해서 생존을 해 나가고 있죠. 얼음이 다 녹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얼음이 자꾸 녹으면 불안합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엘리트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음이 안 녹게 해야 돼요. 얼음이 안 녹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공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을 들어요 말이죠. 기관총까지 쏴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생산해가지고 공포 바이러스를 대중들한테 계속 뿌립니다. 얼음이 녹지 못하도록. 또 핵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도발을 함으로써 얼음이 녹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녹아가는 얼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물질적, 도덕적 역량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적인 통일의 정세를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량으로 통일을 이루어내고 국제사회는 거기에 따라서 협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또 사업을 경영하시는 어른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불경기 이런 그런 국면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차원이 다른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경기 침체, 생산력 저하, 실업, 그리고 이중 구조, 또 저출산 고령화, 이 온갖 이 위기 상황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경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같은 산업경제 사이클에서 어느 한 애브노멀 국면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거와 같이 한순간 겪는 위기다. 이것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애브노멀이 아니라 이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상황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정상이다. 뉴노멀이다. 그렇게 알고 대처를 해라. 경제 주체들이 기업을 비롯해가지고 개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서울대 김현철 교수인가 그분이 기업 CEO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강사라고 그래요. 경제 위기에 대해서 뭐 강연을 많이 하신 모양인데 저는 뭐 그분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삼성 CEO들 모아놓고 강연했다는 걸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좀 프린트해가지고 봤습니다. 거기 뭐 그런 내용들이 전부 있어요. 지금의 이 위기는 과거에 그 일시적으로 겪는 또 우리가 그 과거와 같은 수단으로 극복이 가능한 그런 위기가 아니고 일상화된 새로운 그런 그 지속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알고 이거를 대처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통일을 하면 그 역동성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통일이 가까이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통일이 가까이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얼음이 녹는 속도라든지 그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세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한 의지, 목표, 전략, 결단만 내린다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통일이 아주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그 일을 해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소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통일이 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좋아질 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 학부 학생들 뭐 내가 대학에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처음에는 좀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통일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데 또 통일하면은 뭐 당분간은 굉장한 혼란 국면이 지속되고 그 과정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통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들은 다 우리 젊은이들인데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푸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독일 정당들은 다 그 싱크 탱크들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다 지원하는 스티프퉁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재단이 다 있습니다. 정당마다. 근데 여기 독일의 그 기사당, 연방에서는 기민당하고 항상 하나가 되어 있는 기사당의 한스 사이델 스티프퉁이 여기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데 다른 스티프퉁들도 다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젤리거 박사인데 젤리거 박사를 한번 모셔다가 동서독 통일 과정 또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은 또 북한을 100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독일하고 북한하고 협력 그 아젠다 때문에. 그리고 북한 사회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뭐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89년 11월 8일 날 동독이 무너졌는데요. 11월 8일 날 무너졌지만 89년 1월부터 동독에서 대규모 계속 반체제 시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데모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동서독이 통일을 할 때 서독의 젊은이들은 어땠느냐? 서독의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독의 젊은이들은 동독을 아예 쳐다보지를 않았다고 해요. 동독. 서독의 젊은이들은 파리나 런던이나 뉴욕을 바라보고 있었지 동독은 아예 쳐다보지 않았다고. 서독의 기성세대들이 그래도 통일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 젊은이들은 외면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현재 우리보다 더 희망이 넘치고 밝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지 저 뒤에서 뭐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이런 거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현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젊은 학부 학생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학부 학생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단서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고통을 받게 된다. 통일 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현실이 아니고 허구입니다. 그거는 나쁜 바이러스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기 위해서 뿌려진 나쁜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전혀 그 사실이 또 아닙니다. 통일 비용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이전적으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이전적으로 소비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것은 사회복지 비용입니다. 사회복지 비용. 통일이 되면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보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남한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 다음에 뭐 고용보험도 해줘야 되고 산재보험도 해줘야 되고 요양보험도 해줘야 되고 또 뭐 국민연금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비용. 왜냐면 그 똑같이 이 사회보험도 사회보장도 1대1로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돈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다른 북한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철도, 뭐 도로, 항만, 공항, 발전소 뭐 이런 거를 건설하는 것은 그 그냥 이전적인 낭비가 아닙니다. 소비가 아니에요. 그건 투자입니다. 투자. 그리고 그 투자 이후에는 거기에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민간 투자가 또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민간 투자가. 그것은 다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돈이 넘쳐가지고 경제성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없었어요. 투자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고도 성장이 시작된 겁니다. 북한이 지금 텅 비어 있잖아요. 이번에 뭐 함정도 수재 나가지고 철도가 막 다 날아가고 뭐 그 현장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철도 복구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가에다가 이 돌멩이하고 흙 실어다가 막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그 중장비가 하나나 와 있나요? 그냥 손으로 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북한을 완전히 우리 시장 경제로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전부 깔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투자의 수요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 국민들 뭐 세금 걷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 다 그런 투자들도 우리 금융권이나 국제금융권에서 다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투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놀라운 속도의 대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냥 낙관적으로 그렇게 얻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의심할지 모르는데 제가
뭐 복잡하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고의 투자 자문회사라는 거 아실 거예요.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걸 분석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 과실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변화를 제일 잘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그 친구들이 매달 글로벌 이코노믹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거기에 이미 두서너 차례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3, 40년 후에는 한 2050년경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 있겠느냐.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은 통일 한국의 국민이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9만 3천 달러에 이어서 9만 달러 2등입니다. 2등. 이거는 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의 무슨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가 아니에요. 세계를 무대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해서 낸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국가 경제력, 국가 GDP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에 이어서 6번째입니다. 6번째. 독일이나 일본도 우리보다 뒤로 밀려나 있어요. 이 상상이 잘 되십니까? 나도 깜짝 놀랐는데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국가 GDP에서 약 5배 내지 6배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막 아래로 이제 보고 뭐 욕도 하고 그러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서 3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뛰어넘은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5배 내지 6배. 2050년이래 몇 년 후입니까? 34년 아니에요? 34년. 통일이 되고 한 30년, 뭐 4, 5년 안에 다 통일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저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나라 지금처럼 무시하고 깔보고 우리는 독도가 자기 땅이니 뭐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일본이 그런 망발하고 도발할 때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러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일본이 끄떡이나 합니까? 일본을 간단히 이기는 길은 뭐예요? 통일을 해가지고 일본보다 경제력이 앞서가면 그게 이기는 거 아닌가요?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인 역동성은 놀라운 것입니다. 뭐 제가 전문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한반도에만 미치는 게 아니죠. 이 경제력이 시장이 저 한반도 압록강, 두만강 위로 중국 동북부지방,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죠. 또 위에 몽골, 또 극동 시베리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저 이르쿠츠크까지 이쪽 광대한 지역이 다 누가 경제를 주도하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주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원은 뭐 자기 나라마다 다 활용하는 게 임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유라시아 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새로운 실크로드라든지 다리 양들 나오는데 다 뭐에 막혀 있어요? 분단에 막혀 있습니다. 통일을 해야 그 모든
구상들이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과의 갈등, 신경질 나는 이런 국면도 깨끗이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일본은 대한해협에 터널을 뚫고 철도로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와서 사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그 어딘가 여기 시모노세키 그 어딘가 이미 500m는 불을 뚫어놨다고 그래. 네. 신문을 보니까. 그리고 동북아시아가 언제까지 서로 지금 뭐 중국 이 부상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통합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 사회 통합을. EU 같은 그런 모델을 추구해서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전쟁을 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 부상이 사실은 안중근 의사로부터 나왔다. 안중근 의사가 그 순국하시기 전에 옥중에서 쓴 여순 감옥에서 쓴 동양평화론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1910년에 이또를 죽이고 11년에 순국하셨는데 순국하기 전에 쓴 거예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30살이었는데 그때 31살인가 30살이었는데 그러면 무장 독립운동가 대한 독립군 참모 중장 이렇게 무인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제 30살 남짓한 안중근 선생의 그 철학적 깊이는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 통찰력이. 한중일 세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동양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세 나라가 하나의 군대, 하나의 의회, 하나의 화폐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이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읽으면서. 왜 그러냐? 바로 EU가 하나의 군대, 하나의 화폐, 하나의 의회로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럽 통합의 비전은 언제 제시됐느냐? 최초로 제시된 게 2차 대전 직후입니다. 2차 대전 끝날 때 직후예요. 45년에 종전을 앞두고 윈스턴 처칠이 바로 똑같은 주장을 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20세기에만 1차 대전, 2차 대전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유럽이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유럽 여러 나라가 이제 하나의 군대, 하나의 의회, 하나의 화폐로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유럽 통합의 비전이 처칠에 의해서 제시됐어요. 이번에 그 유럽 통합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나올 때 그 반대파들이 이제 잔류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유럽 통합의 선구자가 처칠인데 영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는 우리가 빠져나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브렉시트가 결정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장 모네라고 하는 정부에서 정부의 높은 직책에도 있었지만 학자입니다. 이 장 모네. 이 양반이 이론적으로 변화의 소용돌이라는 논문에서 유럽 통합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45년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쓴 거는 11년입니다. 11년. 34년 전입니다. 얼마나 안중근 의사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그 안중근의 이상,
향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인류 문명의 중심이 옛날에 고대 중국에서 저쪽 어디입니까? 로마 쪽으로 갔다가 로마 쪽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또 미국 쪽으로 갔다가 이제 아시아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난 문명을 전공한 사람 아니지만은 뭐 우리가 상식으로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뭐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노세기에 들어가고 아시아는 아직 젊습니다.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 아시아 중에서도 뭐 저 뜨거운 지방이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여기 중심으로 꽃이 필 건데요. 한반도 통일은 바로 그런 아시아의 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무궁무진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게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그 시대를 주도할 분들이 바로 여기 우리 학생들이에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 모든 걸 다 바치고 사라져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런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열정과 그리고 그 의지를 키워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이 사회 경제적으로 뭐 지금 이제 위기가 증폭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우리 일반 그 주민들이 머리띠를 동여매고 투쟁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그냥 지역 이기주의적이고 뭐 그렇게 주장한 것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회 경제적인 이 위기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살기가 힘들면 정신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된 나라입니다. 지금 통일된 독일에 미국 핵무기가 한 20기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핵무기가 말이죠. 미국의 핵무기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히로시마의 그런 원자탄이 아닙니다. 수소폭탄이죠, 수소폭탄. 이번에 북한이 5차 핵실험한 거 20킬로톤 위력이 히로시마에 터진 게 20킬로톤입니다. 실제로 탄 거는 아마 한 12킬로톤 정도가 탔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200배 위력이 나가는 게 수소폭탄이에요. 1메가톤이면은 얼마입니까? 100마리니까 1000킬로톤에 1000킬로톤. 보통 뭐 2메가톤, 50메가톤급까지 있다고 해요. 수소폭탄. 암흑물질, 다크 에너지를 가지고 폭탄을 만들면 미래에는 수소폭탄의 1000배 위력의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폭탄을 어디다가 배치해 놨겠어요? 또 어디 주민들 한가운데 배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서독 지도자들이나 서독 국민들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안보가 중요하니까. 안보 없이는 안보가 무너지면 뭐 경제가 되겠어요? 민생이 되겠어요? 사회적인 안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장거리, 중단거리는 지금 이미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요격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미사일, 그 무슨 세멘트로 공사하고 갖다 놓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에 실려 있는 거 갖다 위장으로 해놓고 이제 갖다 놓고 운영하는 것일 뿐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걱정이에요. 저는 뭐 주민들을 제가 비난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제가 물론 엄청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해야 됩니다. 왜 경제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사회적인 갈등도 치유를 못하고 있는가? 낡은 정치 때문이고, 정치도 낡았지만 다른 분야도 낡은 부분이 많죠. 낡은 것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와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혁이고 혁신입니다.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이나 혁신을 하려면 결단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찬성하는 것은 개혁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에요. 다 찬성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반대를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정치의 낡은 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경제를 살리겠다. 내가 사회의 갈등을 없애고 통합을 하겠다. 뭐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낡은 제도, 낡은 시스템을 새로운 역동적인 뭔가를 결단하고 행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혁과 혁신을 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미가 있겠죠. 내년에는 그런 국민적인 의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권력이 만들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이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격동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국제사회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고 상황을 주도하는 독립 변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 돌파구를 열 수 있다. 평화 통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얼음은 거의 다 녹아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학자들 상당수가 내일 북한이 무너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 혁신의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일의 미래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희망에 가득 차 있는지 확신을 가져 달라는 그런 것이 이제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짧은 시간이면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탄 없이 뭐 궁금한 사항 말씀을 해주시죠.